이 반은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0.1% 반이에요. 반이고, 지금 저희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이제 하버드 반이 개설되어 있는데 사실 그 반과 커트라인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중2, 3은 내신도 있고 좀 그런 정서적 좀 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반을 좀 구분했고요.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prerequisite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 수업을 듣기 위한 아이들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반 친구들은 점수를 제가 아직 전달은 다 못 받았는데 이번 학기 저희 학원 뭐 특목 3관, 본관, 프리미엄관 모두 다 이 중 2, 3 0.1%의 커트라인이 610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다 한 번씩은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점수가 의미하는 것은 토플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중1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 어느 컨디션의 어느 난이도의 시험을 보더라도 이 점수 이상은 받는 친구들이라는 좀 그런 기준이 좀 될 것 같고요. 중학교 1학년 하버드도 지금 600이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은 600 정도 넘으면 뭐 630이던 625점이던 큰 변별력은 없다. 하지만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느냐를 이제 좀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요구하는 0.1% 아이들의 자질은 중등 문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이 중등문법 완성이란 저의 기준은 일단 첫 번째로 개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한테 투부정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용법이 있고 뭐 이런 거다 개괄적으로 일단 설명을 뭐 하던 글로 쓰던 뭔가 이렇게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응용력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응용력이라는 것은 문제가 이렇게 많이 섞여 있을 때 그 문제를 보고 이게 뭐 동명사랑 현재 분사를 비교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게 벌써 머리에 있는 아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은근히 이쪽에 좀 구멍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좀 이제 원어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감으로만 좀 풀고 감으로 풀어도 일단 답은 맞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중3 특히 좀 중3부터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그 구멍이 문제점으로 좀 발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지는 이따가 제가 어머님들이 여쭤보고요. 만약에 이게 생각만큼 잘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문법을 놓지는 않을 거예요. 수업 때. 아예 안 하지는 않겠지만은 왜 수능도 이미 준비가 된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감을 익히려고. 그래서 문법도 그런 식으로 여러 문제가 섞여 있는 그런 모의고사를 이렇게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풀면서 개념을 한 번씩 간단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식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중등문법이 조금 더 완성이 돼야 되는지는 조금 좀 미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지금 된 친구들이 이 반에 왔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 반 0.1% 반의 그 학습 목표는 뭐냐? 중 2, 3이 됐는데, 토플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내신, 그런 문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는 더 많은 리딩, 정말 독서를 통한 더 깊은 배경 지식과 사고 확장이에요. 어떻게 뻔해 보이는 내용이죠? 자, 더 뻔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창의력, 우리 요즘에 흔히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을 하죠.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되게 뻔한 얘기인데 사실 이런 능력들이 뭐 특목고 자사고, 민사고, 그쵸? 상상고 또는 좀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에 올라갈 때 그런 논술 면접에서 요하는 자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뭐 회사를 가던 뭐 본인의 뭐 사업을 차리던 뭘 하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구되어지는 그쵸 그런 능력들을 함양을 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실현을 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독서를 통한 이런 배경 지식과 사고 확장 외에 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죠, 우리 반에서. 네, 바로 내신입니다. 중2, 3이기 때문에 내신을 완전히 놓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아이들이 내신이 크게 뭐 문제가 있겠느냐가 이제 이론적이라서, 좀 0.1%의 내신 대비를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게 영어 실력을 좀 벗어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학교별로 조금 특이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내신 준비라는 게 그 당시에 갑자기 뭔가 새로운 개념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 대비 어떤 전략을 좀 짜는 그런 정도의 컨셉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아이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큰 개괄적인 목적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이제 최상위권, 극상위권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가면은, 시험을 보고 레벨을 받죠? 대부분 이런 수업을 좀 많이 해요. 토플을 더 봅니다. 토플을 중3까지 교재를 커리 많이 깔고요. 거기 뭐 수능 좀 나아가면 탭스. 그래서 이제 목적 자체가 뭐 토플 몇 점 이상. 아니면은 뭐 수능을 뭐 중2 때인데 벌써 고3 걸 봤는데 뭐 1등급이 계속 유지된다. 뭐 요런.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시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수치를 올리는데 굉장히 많이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그런 거에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다 구문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토플 원어인데 초등학교 때는 원어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막상 중2, 3 돼서 다시 한국식으로 돌아가서 어머님들 옛날에 배우셨던 뭐 주어 동사 끊고 접속사 뭐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부모님들의 학생들의 좀 니즈가 있으니 원서 수업을 들어가긴 하는데 좀 한정적이죠.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읽게는 시켜요. 읽게는 시키는데 그 수업 시간에 뭔가 녹여내지는 못하고 읽고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고 아니면 뭐 좀 보크럼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각 챕터마다 선생님들이 뭐 comprehension question 같은 거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내준다든지 좀 되게 학습화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이 수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수업은 딱 여기 원 보이시죠? 딱 여기까지예요. 이거는 좀 예를 들어 토플 ITP 같은 경우로는 뭐 한 400점대인데 내가 한 500점대까지 올리고 싶다. 대학생들이 뭐 지금 내가 교환학생은 가야 되는데 당장 점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목적이 있을 때는 이 수업이 굉장히 적절하고 효과적이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겨우 이제 중 1, 2가 끝났는데 영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 뭐냐면 이 토플과 수능을 굉장히 한정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을 더 품을 수 있는 영역까지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배경 지식을 어머니 제가 표시를 한 거거든요. 이 작은 원에서 배울 수 있는 배경 지식은 요 정도예요. 요 정도만 있어도 사실 뭐 수능을 보고 토플만 보는 거, 시험 자체를 보는 거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지금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나중에 우리나라를 정말 이끌어갈 정말 글로벌 인재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저 그런 점수를 내는 시험에만 매여서 얕은 지식을 공부하는 게 좀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수업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독서예요. 정말 깊게 읽어요. 깊게 읽고 읽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리서치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그 담론으로 친구들과 반에서 함께 갖고 온 리서치를 통한 근거 있는 것들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표를 한다든지 좀 아카데믹한 에세이로까지 아웃풋을 내려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이렇게 크게 확장되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너무 좋은 얘기고 사실은 다 이렇게 원하긴 하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수업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이제 수업으로 실현이 되는지 구현이 되는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그래서 일단 어머님께 시각적으로 이렇게 제가 원하고자 하는 배경 지식의 틀이 여기에서 제한된 것이 아니고 더 크게 보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새로 선정한 책은 이제 요 책이에요. 저는 이제 원서가 이제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부터 뭐 고전까지 다양한 장르를 볼 건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Tyranny of Merit라고 하는 이 샌델 교수 너무 잘 아시죠, 어머님들? 예전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서 좀 유명해졌고 이번 가을에 좀 신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12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제목이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나와서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좀 읽고 있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보다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약간 좀 여기는 원론적인 이야기 좀 많았던 책인데 여기는 그래도 지금 현 상황을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가가 이 책에서 이제 좀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정답을 내려주기보다는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저희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던지고, 두 번째는 일의 존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약간 이제 공공성까지 연결이 되는 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성공을 정의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답을 내려고 근거들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이번 신간이에요. 신간인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내는 방법은,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챕터에 이제 winners and losers라고 해서 지금 양극화 굉장히 심하잖아요, 미국에. 근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고 그런 현상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배경지식이 좀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좀 시사적인 내용이 챕터 1에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윌리엄 싱어라고 하는 그 2019년에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터졌던 그 부정 입시 그 비리가 있는데 그 중심이 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받고 부정 입학을 도왔는지가 책에 나와 있고, 전 그 관련해서 좀 근거 있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또 보면은 혹시 이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예전에 되게 흥행했던 미드인데요. 이 허프만이라는 이 배우가 있어요. 여자 배우. 사람이 이 드라마를 찍고 정말 헐리우드 셀럽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헐리우드 스타가 됐는데, 이러한 정말 뭐 명예와 부를 다 가진 사람도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이 부정 입학에 연루가 됐었고 모든 걸 잃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작가가 던지는 질문들이 그런 거거든요. 아니, 모든 걸 갖고 있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다 잃어가면서까지 대학을 보내려 하느냐, 좋은 대학을. 그것도 아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쵸?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끔 하느냐. 우리나라도 별반 다른 건 없죠. 그래서 한참, 예, 아이들도 봤던 스카이캐슬 이것도 좀 비슷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좀 흥미를 갖게, 이런 되게 무겁고 어려운 개념 시사지만은 조금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배경 지식의 시작이고, 이 챕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설명,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이런 교육 열기,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하느냐라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meritocracy라는 그런 능력주의적인 사회 그런 그 political ideology 같은 게 있어요. 정치적 이념 같은 게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가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뭐 테크노크라시 같은 뭐 기술 관료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짚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대학을 내가 왜 가지? 왜 필요하지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근거랑 지금 사회 현상을 같이 심어줌으로써 생각을 하는 힘을 그 근력을 좀 키워주고자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챕터가 끝나고요. 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메리토크라시 아까 말씀드렸던 능력주의라는 그런 개념이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이런 약간 정치적인 옛날에 뭐 파퓰리즘, 지금은 파퓰리즘 조금 부정적으로 쓰이는 측면도 있지만 과거에 어떤 식으로 그 개념이 태어났고 종교개혁까지 이어져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뭐고 이런 개념이 지금 우리가 21세기 사는데 이런 능력주의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대학이 왜 필요하고 일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 굉장히 깊게 원론적인 모든 것들을 다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챕터를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두 챕터 보여드렸는데 8개 정도의 챕터가 이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챕터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책을 덮을 때는 아이들마다 각자의 굉장히 객관적인 근거에 준한 논리적인 그런 답이 본인마다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일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그런 성공의 의미는 무엇인지, 공공선이란 도대체 무엇인지가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정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답이 됐던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다 포함이 된 거고 결국 그게 뭐 입시라든지 나중에 사회를 살면서 요구하는 그런 자질들과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챕터가 끝나고 이거를 이제 노트 정리를 계속 해 나가면서 정리를 제가 물론 당연히 좀 자세한 가이드가 따로 나가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주 친구들과 함께 담론을 통해서 좀 피드백도 서로 주고받고 이런 과정이 되고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합쳐져서 이제 마지막 책 끝날 때는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좀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고 단순하게 이 챕터 네가 배운 점이 뭐냐? 아니면은 이거 뭐 좀 리딩 컴프레hension처럼 그런 문제를 풀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물론 필요하면 수업 시간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겠지만은 그런 단순한 문제풀이 과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저희 하버드반의 예비 6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반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2에 올라온 아이들과 ITP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하버드반 아이들이 6학년인데 650 몇 점, 630 몇 점. 제일 못하는 애도 600 넘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해요. 근데 내신이 있고 없고로 반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이 이게 수업대한 게 아니고 예습을 한 거예요. 6학년 아이가 중2 올라가는 친구인데 보면은 사실 들여다보면은 뭐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책을 수업 전에 벌써부터 나름 정리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본인이 이제 하이라이터로 뭐 내가 영감받은 부분은 뭘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책 읽기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저랑 좀 공부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들어오니 제가 이렇게 만져주는 것마다 쏙쏙쏙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오고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의 노트로 이렇게 정리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원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뭐 몇 달 안에 몇 권을 보겠다 이런 거는 없는데 왜냐하면 책마다 좀 그런 컨텐츠 양도 다르고 분야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뭐 사회, 과학, 그쵸? 인문, 뭐 윤리적, 뭐 정치, 뭐 고전, 심리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볼 예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늘 추구하는 것은 이제 6학년 정도까지는 이제 픽션을 많이 읽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얘를 공부했다 그러면 웬만한 뉴베리 수성작들이랑 고전은 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후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책을 더 찾아 읽어요. 왜냐면 해봤던 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정도 수준의 비문학은 아직은 아이들이 손을 잘 못 대요. 당연한 거고. 근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한 권, 두 권 읽다 보면은 이 책마다 다 연결고리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고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게 아니고 한 권을 읽어놨더니 더 알고 싶어서 더 탐구하려고 더 읽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야말로 정말 0.1%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예요, 어머님들. 이런 책들을 좀 다양하게 볼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제가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는 deep reading, 정말 깊게 읽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빡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빡세게 읽는다라는 뜻이라고 많이 쓰이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빡세게 읽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은, 읽고 그냥 뭔가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기 특정 주제에 대한 직접 호기심이 생겨요. 호기심이 생기면서 당연히 이제 배경 지식이 확장이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직접 호기심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좀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초반에 힘을 쏟는 부분이 아이들의 직접 호기심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이 호기심이라는 건 이제 어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는 성향 자체가 뭔가 되게 호기심도 많고 뭐 관심사가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호기심은 좀 그런 1차원적인 게 아니고 정말 고차원적인 호기심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적 호기심이라는 것은 일단 머릿속에 뭐가 들은 게 있어야 호기심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경제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 아무것도 모르는데 경제 뉴스를 계속 본다고 해서 그게 거기 관심이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뭐 인문학이 되었던 뭐 심리학이 되었던 뭐 과학이 되었던 그 아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더 확장된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좀 알게 돼. 뭔가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 저건 뭐지? 이렇게 좀 하나
좀 이렇게 선행되는 그런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부분이에요. 이것만 하나만 잘 잡아두면은 그 후부터는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 다음 책은 뭘로 하자. 아니면은 이런 책이 좋다고 하던데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면은 내가 읽어도 되겠냐 등등 이제 먼저 관심이 생겨서 찾게 되는 현상이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초반에는 좀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후부터는 아이들이 읽는 거에서 벗어나서 탐구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직접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더 알고 싶거든요. 내가 뭐 이 책을 통해서 뭐 능력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럼 이 사회 현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대학에 집착하고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이 오는가 탐구하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연류가 되겠죠. 나는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등등 굉장히 이제 사고가 깊어지고 확장되는 과정이 이제 리서치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업 때도 이제 리딩을 하고 여기 이어지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죠. 이제 그 후에는 당연히 본인이 이제 리서치하고 생각했던 걸 가지고 이게 civilized discussion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담론입니다. 단순히 뭐 찬반 이런 이분화된 그런 의견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그 생각이 맞으면 왜 그런지 아니면 왜 그러한지 이런 객관적 근거들을 들으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조금 기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담론도 당연히 엄청나게 깊은 독서를 하고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한 후에야 가능한 게 이제 담론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잡담이 되겠죠. 이거를 담론화 시키는 부분들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되면 많은 수정 작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아카데믹한 에세이로 제가 이제 결론 도출을 해요. 그래서 아카데믹한 에세이라는 게 지금 아마 우리 반 아이들이 에세이를 얼마큼 편하게 잘 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에세이라고 하면 되게 토플화된 정형화된 뭐 4개 단락에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런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약간 대학생들이 되면 논문을 쓰잖아요. 그 학생들이 좀 그런 거에 좀 애기 버전, 아직 중학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끌어볼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뭐 1000자, 2000자 이상을 쓰고 거기서 아까 이런 에세이는 어떤 주제로 쓰게 되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이 티라니 같은 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가가 3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의 역할, 아니면 일의 존엄성,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의미.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책을 끝나고 에세이를 썼을 때는 어머님이 읽어보시던, 제가 읽어보던, 그 누가 읽어보던, 이 친구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꽤나 설득력 있는 이유를 통해서 본인만의 대학의 역할을 정의를 이렇게 내렸구나. 일의 존엄성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게 꽤나 설득력 있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들리게끔 결론 도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정과도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어머니들 가만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원리나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하는 기본적인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뭔가 호기심을 갖고 거기서 연구를 하고 풀어낸 다음에 결론을 짓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을 통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써놓은 객관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뤄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어머님들께 시각적으로 이렇게 빨리 이해가 되시도록 사진을 많이 썼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좀 레퍼런스가 확실한 그런 자료들을 좀 더 보게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자료들은 뭐 예를 들면은 이 저스티스 전에 했던 그런 책 같은 경우는 이 하버드 이 교수 자체의 동영상도 있어요. 수업 자료. 그런 대학교 오픈소스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쓰고 필요하면은 뭐 보고서 같은 것도 좀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레퍼런스가 확실한 뭐 영상들 같은 것도 좀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렇게 뭔가 치우치지 않고 그냥 다양한 모든 것 선택의 여지를 아이들한테 주는 게 되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본 다음에 본인만의 색깔을 낼 수 있게끔 결론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쌓이면 결국은 그것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되겠고 그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기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것이 깊은 배경 지식과 사고 확장으로 이어져서 창의력, 그죠?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당연히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어를 배우러 학원을 왔지만 이 반에서는 단순히 영어 그런 스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이 머리가 커지게 하는 그런 근력을 좀 키워준다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되면요, 어머님들, 이건 이제 토플 지문이잖아요. 이건 이제 아무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토플을 꽤 편하게 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네. 근데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배우는 이런 문학, 비문학, 아니면 세계 시사 이런 것들을 되게 함축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굉장히 아주 얕게 건드려 놓은 거예요. 문제만 풀려고. 그래서 위에 같은 것들 다 되었다 보면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의미가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시 전형 이제 어학 특기자 그 에세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배경 지식이 다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런 책 같은 비문학 책 있죠? 이런 거에서 이런 대학 교수님들이나 그 입학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축소하고 이렇게 따로 인용하고 해서 개념을 일단 건드리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벌써 요 하나 아주 작은 개념을 보기 위해서 큰 것들을 보고 나면 나중에 이런 시험을 볼 때에는 잠깐 단기적으로 이 관련 학원에 가서 기출문제를 좀 들여다본다든지 좀 전략을 짜는 정도로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거죠.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어머니. 수능도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겠죠. 당연하죠. 왜냐면 이런 책들을 공부하는데, 그쵸?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어머님들. 우리의 아이들의 목표가 굉장히 그냥 일단 대학을 생각한다면 토플 수능이 당연히 거의 이제 해야 되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사실이긴 한데 우리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기엔 너무 아까운 자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목동에서 제가 만나는 아이들 대부분은 이렇게 리터니 아이들도 많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 그 목동에서 흔히 말하는 그 엘리트 교육을 받죠. 기저귀 찰 때부터 영어 배우면서 영유부터 쭉 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원어적인 사고를 꾸준히 키워왔는데 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다시 또 한국식으로 가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럴 필요가 없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아이들이 여기 원에 있는 이 둘레 거의 끝자락쯤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고의 확장을 이렇게 확장시키지 않으면 결국 다시 이 안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거를 완성시켜 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위에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어머님들. 아이들이 공부를 진짜 좋아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최초 상위권으로 갈수록 정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동기부여가 확실치 않고 그냥 해야 되니까 뭔가 잘한다고 하고 하니까 아직도 잘 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수업을 통해서 또 그런 것도 다 이제 커버가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 호기심이 왕성해지면서 본인이 뭘 원하는지도 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stay curious 아이들한테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하게끔 많이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냥 앉아서 강의를 하고 넌 어떻게 생각해?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 정말 퀘스천 마크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왜 그러한지 나는 왜 이걸 궁금하고 알고 싶은지 이렇게 항상 탐구하는 자세를 갖고 하게끔 좀 열어듣고 수업을 합니다. 물론 문법은 좀 예외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머니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수업을 해 나가면서 좀 개별적으로 좀 피드백을 드리고 아주 좀 간단하게 전체적인 저의 수업의 컨셉 그리고 0.1%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제가 수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